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이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어색한지 이제 좀 적응될 때도 됐는데. 네. 잘했어요. 오늘 네. 뭐 너무 손발이 잘 맞아도 네. 우리 뭐 잘 맞추지 말라고 하니까 네. 뭐 이쯤 하고 오늘 주제 바로 열어볼까요? 시간이 오늘 없어서. 주제는요 조금 딱딱한 주제일 수 있지만 정말 또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딱딱하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좀 겁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머, 사진이 딱 파월 나오잖아요. 의장이 이렇게. 일단 파월 의장 사진이 나오고 예. 제목이 일단 막 금리, FOMC 이러니까 일단 보기 싫어지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요 교육을 여러분들이 또 꼭 들으시면 네. 6월에 시장이 어떤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분명히 좀 버티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옛날만큼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지점은 좀 지나갔으니까. 그런가요? 예, 편하게 네, 그러면 좀. 제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네, 그럼요. 최대한 좀 쉽게 제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진짜 전문가다.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긍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시작을 내용 해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은행 금통위 그리고 FMC 어쨌든 시작부터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풀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과연 뭐냐?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다. 통화, 신용의 운영 관리 및 은행 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이제 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적인 이제 의결 기관이에요. 이게 뭐 정부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금통위의 이제 위원들은 독립적인 하나의 이제 기관으로서 통화 가치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요게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의 뜻이다. 그냥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별로 쉬운 느낌은 아닌데.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강사인지. 뭐 정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사전적인 의미. 네. 두 번째는 이제 FMC 과연 FMC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네, 요거 읽어주시죠.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지영 씨가 읽어주시죠. 아니야, 메이저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말 그대로 오픈 마켓? 페더럴이라는 거는 연방이 이제 연방, 미국은 네. 이제 연방 국가잖아요. 연방 오픈 마켓은 공개 시장 커미티 위원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왠지 이게 마치 뭔가를 이제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뭘 조작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조작의 의미는 조정, 조율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는 처음부터 누군가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조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공개시장 조작위원회다라고 이제 지금 이름을 좀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 FED라고 하죠. 산하위원회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 한국은행의 금통위와 거의 이제 유사한 위원회 조직이 아마 FMC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는 매달 열려요. 보통 이제 매달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열리는데 미국 FOMC는 매달 열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8번이 열리거든요. 1년에 이제 8번이 개최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통화의 공급량,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금융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회의가 바로 FMC다. 그래서 FMC가 열린다 어쩐다 얘기만 나오면 왠지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이제 많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FMC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의 어떤 방향성을 수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고 계시는 게 투자를 할 때 분명히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죠.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한국은행 같은 위원회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그렇죠. 되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서 달러는 기축통화고 여기에서 또 자금이 뭔가 통화 정책이 흔들리면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맞습니다. 또 유입이나 유출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FOMC가 중요하다는 것. 아주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죠. 영국도 있고요. 중국도 유럽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럼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유독 미국 FMC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5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지난주에 개최됐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이슈가 좀 있었는데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준금리는 사실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맞아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거다라는 걸 그렇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뉴스거리도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연내 금리 인상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에서 판단했을 때 올해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한 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다가 네. 이걸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4%로 무려 1%포인트나 상향 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에게 1%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1%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수백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거 경기가 이거 과열되면 올해 안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주열 총재가 이제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은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 너무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가열이 되려고 하면 금리를 올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안 올릴 거다. 예.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도 이제 되게 좀 의미심장한데 적절한 시점에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썸타임. 당분간 이런 표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경제가 정말 빠르게 회복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회복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어느 정도 심해질지를 그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속도를 맞추면 우리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거기에 대한 이제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도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늦지도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기사로 보도가 될 때는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연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 외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주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예. 과연 어떤 의미로 본인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을 할 때는 전부 다 이게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실제로 네. 시장 금리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경기가 이제 과열이 되고 또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요 발언 적절한 시점이라는 발언이 상당히 좀 큰 논란이 좀 생겼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서 외신에서는 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이 보도에서 거기에 끝이 아니라 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먼저 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아니다. 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뭐 작년에 기저효과가 가장 조금 작았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성장률이 4%를 넘어가니까 상당히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워낙 많이 좀 개방되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정말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자 부담이 워낙 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봄이 되면 이제 퇴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말 좀 온건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게 뭔가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팔로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하고 올해 또는 또 연내에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시장은 이미 연내에 금리 인상할 것처럼 시장 금리가 벌써 올라가고 있고요. 또 외국계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내년 2월에 한 번 더 한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시장의 예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무튼 그만큼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추이 보통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갭이 좀 많이 벌어졌었던 데가 언제냐면 2015년이에요. 미국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을 하고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2014년, 15년에 미국이 연달아서 3-4번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서 우리나라랑 기준금리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벌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많이 벌어졌었다가 요게 이제 수렴이 되고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19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여기 지금 0.25라고 돼 있지만 미국은 기준금리를 레인지로 표시를 하거든요. 0에서 0.25%. 사실상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는 0.5%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0.5%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가 더 높은 거거든요. 요 상황에서 사실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국내 국외 좀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통상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그렇죠. 왜 은행으로 이게 돈이 몰리겠죠. 그렇죠. 안 좋은 이유는 그냥 명확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자본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기대 수익률이 또 저하될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 지금 예금금리가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예금금리가 10%예요. 아우, 극단적이네요. 그러면은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삼성전자 백날 들고 있어봤자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냥 은행 예금 넣어놓으면 1년 뒤에 10% 이자를 붙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썩 좋지 않은 이슈다. 왜냐하면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은 썩 그렇게 좋지 않더라라는 거. 요게 이제 상식적인 부분인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네요.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왜 제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잖아요. 네. 초저금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한 0.5%포인트 올린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미국이요? 우리나라가 네. 0.5%포인트 올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금리가 1년에 1%예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예금 넣을까요? 그 1%. 그렇죠. 그냥 느낌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1% 이자 받으려고 내가 주식을 안 하고 그냥 예금 넣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절대적인 이제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팔아서 예금을 집어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이제 자본시장이 많이 좀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금리는 또 환율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원화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겠죠. 네, 슬라이드 필요 자금은. 없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네. 금리 원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원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원화 있어요? 강세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죠. 5월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팔다가 네. 원달러 환율이 1,120원, 1,110원, 1,100원까지 아예 빠지니까 하방 추세를 그렇죠. 잡았더라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잖아요. 그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 금리의 격차를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돈을 그냥 가만히 들고 와서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엔 캐리 트레이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들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에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썩 그렇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절대적인 수치가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슬라이드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에서 0.75까지 벌어지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75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에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좀 그렇겠죠. 받더라. 예. 그 전까지는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아주 심각한 충격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테이퍼링한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혼란을 느끼는 네, 걸까요? 그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심리적인 하겠습니다. 영향일까요? 네. 그래서 FOMC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방금 우리 지영 아나운서 질문에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6월 달에도 그래서 제가 왜 오늘 FOMC 얘기를 했냐면 6월 달에도 FOMC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FOMC 때 얼마나 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게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왜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이니 뭐니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미국이 지금 초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소위 말해서 채권 매입을 이제 줄인다라는 건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 유동성 푸는 걸 더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 그래서 돈을 이제 회수한다는 얘기니까 그 돈을 회수하면서 홍역을 한번 치렀던 경험이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2013년, 14년에 테이퍼링을 한번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박살나는 경험을 했어요. 맞아. 그때 중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도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테이퍼링하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무슨 일 나더라.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더라. 이런 경험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을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워낙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저는 하반기가 되면은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가파르게 올라갈까라고 조금 의심이 되기도 맞아요.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얘기, 통화 긴축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특히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계 자본의 개방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했던 것처럼 여전히 신흥국 시장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디 주식을 먼저 팔까요? 신흥국의 그렇죠. 주식이죠.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일본 주식을 거긴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안전하잖아. 대만 주식, 중국 주식, 그쵸. 대한민국 주식을 먼저 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더더군다나 미국 FMC에 대해서 정말 민감할 관심을 수밖에 많이 없다. 가지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망을 간단하게만 좀 해드려보면 테이퍼링에 관한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올까라는 거 저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쵸. 이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 연내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 연준은 언제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좀 중요한 이 뭐라 해야 되지? 복병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주 6월 한 3일인가 4일 날 네.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그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고용 지표. 예, 실제로 이제 매주 나오는 주간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실업 수당은 그건 주간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이 말하는 지속성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지표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 달 초에 지금 나오는 거 당장 다음 주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 지표가 상당히 관건으로 실제로 작용하지 이제 않을까. 지난달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쳤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지수가 반등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두 개 이제 가이던스로 삼고 있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맞아. 이 실업률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연준의 가이드를 넘어섰어요. 근데 실업률은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바에 도달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이던스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금리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테이퍼링, 뭐 금리 이런 우려들이 악재잖아요. 근데 그쵸. 그 악재를 우리가 이런 거죠. 펀치를 똑같은데 계속 맞으면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맞을 때마다 아프기는 아파요. 내성이 생기죠. 근데 아프기는 아픈데 처음 네. 맞을 때보다 나중에 맞을 때 그래도 좀 덜 아프거든요. 면역이. 그게 이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면역이 생기고 네. 내성이 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FMC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오. 그래서 지금 이미 외국인들이 먼저 국내 주식, 신흥국 주식, 우리나라나 중국, 대만 주식을 벌써 사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좀 매수를,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 증시 전망, 뭐 업종별 순환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 사이클을 좀 지속할 거다. 그래서 6월에는 바벨 전략 아시죠, 여러분들? 소비재가 올라갈 때는 자본재가 조금 쉬고 자본재가 올라갈 때는 소비재가 좀 쉬는 자본재가 그런 이제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경기 민감주 안에 들어가는 뭐 자본재와 소비재가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조금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이 살아나야 결국은 지수가 상단을 간다. 좀 뚫어낸다. 예. 그래서 IT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내나요? 네, 꿀팁도 있는데 뭐 요 얘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꿀팁도 뭐 중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여지니까요. 슬라이드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아주 잘 알려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적재적소로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모자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